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여요. 그런 영자님이 저는 여자로 느껴져요. 그래. 그 말에 내 퇴색된 계절이 숨을 쉬었지. 72의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고백. 그것은 12년 고독의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200평 펜트하우스에 처진 거미줄이었을까요? 어쩌면 나는 200평 펜트하우스보다 파경자라는 이름을 불러줄 단 한 사람이 더 그리웠던 걸지도 모르겠어. 그 달콤한 고백이. 영자 씨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숲 사이로 영자의 오피스텔 건물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뿐인가요? 인근 역삼동에는 네로라 하는 브랜드들이 입점한 상가 건물 한 채가 더 있습니다. 두 건물의 시세를 합치면 좋기 500억 원. 통장에 잠자고 있는 현금만 200억 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세 3천만 원은 영자에게 이제 무감각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강남의 여왕, 성공한 자산가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영자의 실상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곡동의 층고 높은 200평 펜트하우스.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지만 그 넓은 집을 채우는 건 오직 영자의 거친 숨소리와 정막뿐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천국에서 사는 줄 알지. 하지만 이 넓은 집은 나한테는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어. 황금으로 도배된 창살 없는 감옥 말이야. 정수 씨가 떠나고 벌써 12년. 그 세월 동안 내 세상은 멈춰버렸어. 남편 정수는 12년 전 어느 평범한 아침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불을 일궈온 동지였고 영자의 모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떠난 날 영자의 심장 일부분도 함께 괴사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냐고요? 예,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큰딸 민경이는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로, 막내 아들 준호는 토론토에서 존경받는 심장외과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은 영자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지만 그 성공이 깊어질수록 영자와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만큼 멀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M&A 건이 터졌거든. 내년 설에는 어떻게든 가볼게.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알았지? 1년에 한두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 내용은 늘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똑같습니다. 미안하다, 바쁘다, 내년엔 꼭 가겠다. 그 내년이 벌써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자식들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새벽 6시 기계적인 기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성껏 차리던 밥상은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단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선 밥알 씹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는 영자의 귀를 거치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낮에는 가끔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과 산행을 하기도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최고급 한정식을 먹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다시 시작되는 지독한 어둠과 침묵.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잠이 드는 것이 영자의 일과입니다. 밤이 되면 침대가 너무 넓어. 옆자리에 손을 뻗으면 정수 씨의 온기 대신 차가운 시트만 만져지지.
물 좀 달라던 그 투박한 목소리, 가렵다며 등 좀 긁어달라던 그 장난기 섞인 말투. 그런 사소한 것들이 왜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걸까? 어느 날 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영자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2세.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판 도랑처럼 주름이 가득하고 검버섯이 내려앉은 손등은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화려한 실크 잠옷도 굽어가는 허리와 생기 잃은 눈빛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영자야, 너 참 많이 늙었구나. 이제 인생에 남은 건 내리막길 뿐인 거니? 사랑도 설렘도. 나 같은 늙은이한테는 사치겠지?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25, 남편과 결혼 직후 찍은 흑백 사진 속의 영자는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영자는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당당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영자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에 대한 조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깨어난 영자에게 친구 순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이는 영자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단짝입니다. 영자야, 너 또 집에만 있지? 그러다 진짜 우울증 온다니까. 나랑 같이 헬스클럽이나 다니자. 내가 다니는 데 있는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활기차고 좋아. 얘는 70 넘은 노인네가 무슨 헬스클럽이니? 남부끄럽게 쫄바지 입고 운동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그냥 관둬라. 아이고, 이 할망구야. 요즘 70이 무슨 노인이니? 돈 많으면 뭐해, 건강 잃으면 다 꽝이야. 거기 나이 지긋한 사람들도 많아. 내 말 믿고 딱 한 번만 가보자, 응? 순이의 집요한 설득에 영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영자가 등록한 곳은 강남에서도 상위 1%만 다닌다는 프리미엄 헬스클럽이었습니다. 연간 회원비만 1,000만 원에 육박했지만 돈은 영자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싼 가격이 영자의 다친 마음을 조금은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클럽에 발을 들였을 때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의 말대로 60대, 70대는 물론 80대 회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운동복을 차려입고 땀을 흘리며 자신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활기찬 에너지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영자는 그곳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민우. 훤칠한 키에 탄탄한 체구, 그리고 보는 사람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눈부신 미소를 가진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는 영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도와드릴 김민우 팀장입니다. 아, 예. 친구 권유로 오긴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민폐나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나이라뇨?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72입니다. 세상에, 정말요? 저는 60대 초반이신 줄 알았습니다. 피부도 정말 고우시고 무엇보다 기품이 넘치셔서 제가 긴장될 정도인걸요.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70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온갖 비즈니스 멘트를 들어왔지만 민우의 칭찬은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짐짓 덤덤한 척 대답했습니다. 에구, 총각. 그런 영업용 멘트 안 해도 돼요. 나 사탕 발림에 넘어갈 나이 지났어. 영업 멘트라니요.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서 5년간 수많은 회원님을 모셨지만 어머님처럼 첫인상이 강렬한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관리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상담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영자의 혈압부터 관절 상태, 평소 식습관까지 아주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영자가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하자 그는 직접 의자에서 내려와 영자의 무릎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적절한 스트레칭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운동은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는 과정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부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고 싶어하는 어머님의 의지죠.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그 평범한 말이 영자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영자의 시계 태엽이 조금씩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3번 민우와의 10일 PT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민우와의 첫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이라곤 장바구니밖에 들어보지 않은 영자에게 스쿼트나 런지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요. 잘하고 계세요. 호흡 멈추지 마시고 후마이너스하고 뱉으세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민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자가 힘들어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그는 적절한 타이밍에 물과 수건을 건네며 영자의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민우는 영자의 뭉친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첫날인데 정말 훌륭하게 소화하셨어요. 내일 근육통이 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어머님의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불면증 치료제도 없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결 속에서 남편 정수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영자야, 잘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거울을 보며 영자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 힘낼게, 여보. 나 이제 진짜 다시 살아보려고 해. 운동하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우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를 듣는 그 시간이 영자의 일주일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장차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72세 여자의 가슴에 12년 만에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한 지 한 달. 영자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운동복을 보며 묘한 활력을 느낍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펴지고 했던 안색에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일상을 지배하던 회색빛 정막을 걷어낸 자리에 김민우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레이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자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플까봐 미리 매트를 깔아주는 세심함, 운동이 끝나면 갈증을 달래줄 시원한 루이보스 차를 내미는 다정함. 그 사소한 배려들이 12년간 얼어붙어 있던 영자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주말에 좋은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어서 일찍 오신 건가요? 에구, 이 총각이 못하는 말이 없네. 늙은이 골탕 먹이는 게 취미야? 그냥 잠을 좀 잘 자서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어머님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시죠? 저는 그 웃음 보려고 출근한다니까요. 민우의 말 한마디에 영자는 18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탕발림이겠지, 영업용 멘트겠지 하며 애써 밀어내보려 해도 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면 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어느덧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정수가 떠난 후 누군가에게 이토록 집중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영자는 이 낯선 감정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3월의 어느 화창한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영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 남편 꿈을 꾸느라 뒤척인 탓에 기력이 붙였지만 민우와의 약속을 어기기 싫어 억지로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무리하게 런닝머신 속도를 높였던 탓일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영자의 몸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휘청거리는 순간 누군가 강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코끝으로 민우의 은은한 스킨 향과 건강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남자의 품에 안겨본 것도 타인의 체온을 이토록 가깝게 느껴본 것도 말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영자님, 아, 어지러워라. 미안해요, 민우 씨.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민우는 영자를 조심스럽게 로비 소파로 옮겼습니다. 그는 영자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감싼 민우의 커다랗고 따뜻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자식들의 건조한 안부보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확실하게 영자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에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지럼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 차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풍경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니, 영자님, 아까 정말 놀랐어요. 영자님한테 무슨 일 생기는 줄 알고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민우 씨. 늙은이가 주책이지. 혼자 사니까 몸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혼자 계신다는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이 왜 혼자 그 넓은 집을 지키고 계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름답긴. 다 늙어서 쭈글쭈글한 할망구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민우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깊고 뜨거웠습니다. 영자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눈엔 영자님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여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영자님의 그 따뜻한 눈빛, 배려심 깊은 말투. 저는 그런 영자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회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요.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이런 고백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했던 남편도, 늘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했던 자식들도 영자를 여자로 대우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살이나 어린 이 청년이 자신을 향해 사랑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에선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성이 외쳤지만 가슴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와 영자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민우가 잡아주었던 그 손등이 아직도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영자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별한 이후 영자의 인생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독사만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던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영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나도 다시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다. 72살이라고 해서 그런 꿈조차 꾸면 안 되는 걸까? 영자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나 미쳤나 봐. 24살이나 어린 총각이 좋대. 내가 멋진 여자래. 당신한테도 못 들어본 소리를 그 총각한테 들었어.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내 심장이 자꾸 뛰어. 당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세게 뛰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니? 영자는 베개를 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민우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자님은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 달콤한 최면에 걸린 듯 영자는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자는 더 이상 주름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걷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스카프도 꺼냈습니다. 민우를 만나는 날이 아니었음에도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자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민우의 그 다정한 눈빛 뒤에 어떤 검은 심연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72세 박영자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테헤란로의 가로수들이 연두빛 잎새를 틔울 무렵 영자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민우가 보낸 빨간 장미 꽃다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정적만 가득했던 집안에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자의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헬스클럽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주말마다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고 남들의 눈을 피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러를 나누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영자를 어머님이 아닌 영자 씨라고 불렀고
그 간질간질한 호칭이 불릴 때마다 영자는 자신이 주름진 노인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기 시작한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깊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카페에서 민우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하며 영자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요양병원비 부담, 그리고 트레이너로 살며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영자는 그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의 언어들을 자신을 향한 신뢰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영자 씨, 이런 말씀드리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하지만 영자 씨와 함께할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실버 세대를 위한 진짜 정직한 건강식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건강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민우 씨, 왜 그런 슬픈 표정을 지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요. 내가 민우 씨의 꿈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돕고 싶어. 우리는 서로 믿는 사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영자 씨한테 손을 벌려요. 하지만 당장 공장 계약금이랑 원료 확보비가 5억 원 정도 모자라요. 밤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역시 저 같은 놈한테는 꿈이 사치인가 봐요. 5억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지만 현금만 200억 원을 쥔 영자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한 장의 가치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오히려 민우가 자신에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솔직하게 의지해준다는 사실에 묘한 희열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사랑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오만이 영자의 판단력을 서서히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이 가슴 벅찬 행복을 친구 순이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한 백화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순이의 반응은 영자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줍게 연애 사실을 고백하며 민우의 칭찬을 늘어놓는 영자의 말을 듣던 순이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고 급기야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을 테이블이 울릴 정도로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설렘에 눈이 먼 친구가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영자야, 너 제정신이니? 40대 남자가 70 넘은 노인네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고? 그게 사랑이겠어. 아니면 내 뒤에 버티고 있는 500억 건물이 사랑이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민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돈에는 관심도 없어. 오히려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해. 그게 수법이야. 이 답답한 할망구야. 지켜봐라. 분명히 곧 큰돈 요구할 거다. 너 그 500억 건물 정수 씨가 피땀 흘려 일군 거야. 내 자식들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 사기꾼 놈한테 홀려서 다 날려먹을 셈이야? 순이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영자의 귀에는 그저 홀로 된 여자의 고약한 질투로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쌀쌀맞게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너처럼 메마른 사람들은 내 행복을 이해 못해. 영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음날 바로 민우에게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보다 민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질 기쁨과 고마움이 영자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우의 날개가 되어주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폭풍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순이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큰딸 민경이가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업무가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던 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경이의 목소리는 안부나 걱정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자는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친구분한테 다 들었어. 어떤 젊은 사기꾼 놈한테 5억이나 줬다며.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총각한테 홀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민경아, 너 엄마한테 말이 그게 뭐니? 나도 사람이야. 12년을 죽은 듯이 너희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왜 너희가 난리야? 사랑? 웃기지 마. 그놈은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100%야.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하며 그런 꽃뱀 같은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당장 그 돈 돌려받고 헤어져.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그 자식 고소해버릴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비명 같은 소리는 영자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영자는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에 박제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자의 재산은 자신들이 언젠가 물려받을 당연한 유산이었고 영자의 늦깎이 연애는 그 유산을 축내는 불미스러운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감과 서러움이 영자를 덮쳤습니다. 영자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민우뿐이라는 위험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오랜 친구로부터 외면당한 영자는 더욱 민우에게 심리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을 우아한 여성으로 봐주는 사람은 오직 민우뿐이라는 착각이 그녀 주위에 견고한 성체를 쌓았습니다. 민우는 영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이라고 오직 우리 둘의 진심만이 중요하니 내가 영자 씨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영자를 더욱 완벽하게 세뇌했습니다. 영자는 얼마 후 다시 은행에 들러 1억 2천만 원을 더 인출했습니다. 민우가 사업 미팅을 다닐 때 품위를 지킬 벤츠 S클래스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큰 금액 인출에 조심스럽게 사기를 의심하며 말을 건넸지만 영자는 오히려 직원을 쏘아붙였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다들 감시하듯 구느냐는 영자의 외침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정수 씨, 미안해. 당신이 남긴 돈 이렇게 쓰는 거 알면 하늘에서 노발대발하겠지? 하지만 나 지난 12년간 너무 외로웠어. 매일 밤 이 넓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 소리를 동무 삼아 잠드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때 12년 동안 멈췄던 피가 다시 뜨겁게 도는 것 같았어. 돈은 또 벌면 되잖아. 아니, 돈은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아. 하지만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람은 민우 씨 하나뿐이야. 제발 나 좀 이해해줘, 여보. 영자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창 앞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중 영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핸드폰 화면에 뜬 민우의 문자 한 통. 영자 씨, 오늘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여신입니다라는 메시지만이 영자의 유일한 구원이자 동력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스스로 장밋빛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늪의 끝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영자는 민우가 사준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 속에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5억 원의 사업 자금과 1억 2천만 원짜리 고급 세단. 민우에게 건넨 돈이 6억을 넘어섰을 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미세한 불안의 파편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불안이 자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을 잡고 해운대 밤바다를 걷고 영자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으로 대접했습니다. 영자는 그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자신의 상식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 민우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처량한 표정으로 영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축축하게 젖은 음성이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자 씨,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넘기신다는데 자식 노릇하려니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죽고 싶어요. 세상에, 민우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췌장암이라니. 의사가 뭐래?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큰 병원 가서 제일 좋은 교수님께 수술 받으려면 2억 원은 있어야 한대요. 내전 재산 털어도 턱없이 부족해요. 영자 씨한테 이런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우리 엄마 죽게 생겼는데 나 어떡해요. 영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심 지극한 민우의 눈물이 영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 남편은 심장마비로 손 써볼 겨를도 없이 떠났는데 민우 씨 어머니라도 살려야지. 영자는 다음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180억대에 진입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눈초리는 이제 노골적인 우려를 담고 있었지만 영자는 내 가족일이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2억 원의 수술비. 민우는 영자의 손을 잡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영자는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깊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깊은 무의식은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12년 만에 가장 생생하고 기괴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 정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영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영자를 밀쳐내려 했고 영자가 그를 안으려 할 때마다 남편의 몸은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라. 그놈은 악마다.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내가 죽어가고 있어, 영자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영자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재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오늘따라 원망 섞인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수 씨. 당신이 외로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민우 씨는 달라. 저 사람은 진짜야. 영자는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민우가 보낸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스스로를 다시 최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도 전 민수가 이번엔 16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 판교 근처 GTX가 들어선다는 역세권 노다지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지도까지 펼쳐 보이며 이것만 잡으면 우리 미래는 500억,
1000억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6억은 영자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써 8억이 넘는 돈이 나갔기에 영자는 처음으로 망설이는 빛을 보였습니다. 민우 씨, 16억은 너무 커요. 우리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벌써 돈이 너무 많이 나갔어. 나 조금 겁이 나요. 영자 씨,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 얻으려고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누구 위해서인데요. 우리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면서요. 나만 믿는다면서요. 결국 영자 씨한테 나는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어린 트레이너일 뿐이었나요? 실망이네요. 저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민우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얼음장 같은 말투에 영자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 내가 너무 인색했나? 민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영자를 지배했습니다. 12년 만에 겨우 찾은 온기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영자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6억 원. 은행 직원이 사기 방지 매뉴얼을 들이밀며 제지했지만 영자는 소리를 지르며 인출을 강행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영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은행 로비에 퍼졌습니다. 돈을 건네준 후 민우는 다시 예전의 다정함으로 돌아왔지만 영자의 가슴 속 불안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의 폭풍이 되어 영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큰딸 민경이었습니다. 뉴욕의 업무도 팽개친 채 한국으로 날아온 그녀의 얼굴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민경은 거실에 앉아 영자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나 다 확인했어.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놈 주변 조사까지. 벌써 20억 넘게 나갔더라. 엄마 정말 미쳤어? 그놈 지금 당장 불러. 내 눈앞에서 확인해야겠어. 민경아, 너 정말 무례하구나. 엄마 손님이야. 그리고 이건 투자야, 투자.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70 넘은 노인 돈을 20억이나 뜯어내. 엄마,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지만 이건 병이야. 당장 그 사람 부르라고. 내 눈앞에서 진심인지 돈인지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날 저녁 민경의 압박에 못 이겨 민우가 영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왔지만 민경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 화려한 연기도 조금씩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영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민우 씨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 하지만 민경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시작되자 민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거실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딸 민경의 서슬퍼런 기운과 그에 맞서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려는 민우 사이에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민경은 팔짱을 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앞에 놓인 민우의 명함을 마치 벌레를 보듯 쏘아보았습니다. 민우는 정중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민경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그의 입꼬리는 그가 느끼는 당혹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씨라고 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우리 엄마한테 가져간 16억, 급한교, 땅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췌장암 수술하셨다는 병원, 어딘지 지금 당장 말씀하시죠. 따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당황스럽네요. 땅은 지금 법인 명의로 절차를 밟는 중이라 서류가 공증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영자 씨도 아시다시피 프라이버시 문제로 조용히 진행 중이고요. 프라이버시? 20억이 넘는 돈이 오갔는데 프라이버시를 따져요? 내가 뉴욕에서 이런 사기꾼들 수없이 잡아넣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 사랑한다고 했지? 그럼 엄마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지금 당장 저 돈들 다 반환하고 시작하라고. 영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민우가 상처받을까봐, 이 소중한 인연이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결국 영자는 민경의 말을 가로막으며 민우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민경아, 그만해. 엄마가 준 돈이야. 엄마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왜 이리 모질게 구니? 영자의 외침에 민경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나 원망 마. 저 사람 엄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돈 사랑하는 거야. 민경은 비수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경이 떠난 후 민우는 영자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영자 씨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며 영자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영자는 민우를 달래며 미안함에 어쩔 줄 몰랐고 민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영자의 진심을 증명할 마지막 단계로 영자가 가진 강남의 건물 중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나 너무 불안해요. 따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만약 영자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재산도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건물 한 채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자 씨의 남자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민우 씨, 그건 정수 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역시 영자 씨도 나를 못 믿는 거군요. 따님 말이 맞았네요. 저는 그냥 영자 씨한테 비싼 놀이개였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 여기서 정리하죠. 저 이제 안 올게요. 민우의 이별 선언은 영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2년의 고독 끝에 만난 이 온기를 잃으니 건물 한 채쯤은 줘버리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영자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듯 매달리며 약속했습니다. 아니야, 민우 씨. 내가 잘못했어. 건물 줄게.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로 가자. 제발 나버리지 마. 민우는 못 이기는 척 영자를 안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영자가 보지 못한 섬뜩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월요일 오전, 영자는 화장을 고치고 강남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인감도장과 등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우는 이미 와서 환하게 웃으며 영자를 반겼습니다. 영자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전화라며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시원한 음료라도 건네주려 따라 나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복도 끝 비상계단 옆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영자가 알던 다정한 민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거칠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섞인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지금 막 서류 찍기 직전이야. 크크크. 이 할망구 완전히 홀렸다니까? 건물 하나 받으면 250억이야, 임마. 72살 먹은 할망구가 사랑 타령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역겨워서 토 나올 뻔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명예 이전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 걸든가 튀든가 할 거니까. 뭐, 다른 할매? 걱정 마, 순번 대기 중이야. 돈 많은 늙은 것들 외로워서 말 몇 마디면 다 넘어가거든. 사랑해, 자기야. 이따가 호텔에서 보자. 영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영자의 귀에는 오직 민우의 그 할망구, 역겹다는 단어만이 천둥 소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봄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고 있던 것은 따뜻한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고열을 빨아먹으려 기다리던 추악한 괴물이었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영자의 창백한 얼굴을 본 그는 순식간에 가면을 고쳐 썼습니다. 영자 씨, 왜 여기 있어요? 어디 아파요? 그는 다시 다정한 척 영자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쳐냈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미친년이었어. 저 악마의 웃음소리에 노란한 멍청한 할망구였어. 내 가슴이 뛰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수위를 짜는 소리였던 거야. 민우 씨, 아니 최민수라고 했던가? 내가 나를 역겹다고 했지? 500억 건물에 홀린 할망구라고 비웃었지? 그래, 이제 내가 보여줄게. 72년을 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내가 사랑한 건 내 돈이었지? 그럼 그 돈으로 너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마. 영자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향해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우 씨, 미안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서명을 못하겠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와요. 민우는 당황했지만 영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압박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영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정조준한 포식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화장실로 달려가 민우가 만졌던 살갗을 피가 나도록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이야, 내 말이 맞았어. 나 좀 도와줘. 그놈 죽여버릴 순 없어도 지옥으로 보내야겠어. 72세 박영자의 인생 제2막은 사랑이 아닌 피해 복수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영자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동화에서 스릴러로 장르를 바꿨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주름을 가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친구 순이의 아들이 소개한 베테랑 사설 탐정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테헤랄로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구석, 영자는 민우가 사준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탐정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탐정이 내민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에는 영자가 나의 봄이라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느끼는 참담함과 분노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김민우라고 했던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본명 최민수, 나이는 49. 이미 3번의 혼인 빙자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던 췌장암 투병 중인 어머니는 15년 전에 이미 작고한 분이었고, 영자가 건넨 수술비와 사업 자금은 고스란히 도박장과 28살짜리 임신한 여자친구의 명품 구매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사진, 이 여자가 그놈이 말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나요? 내 돈으로 이 여자 뱃속에 아이 유모차를 사고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사님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전부 강남과 서초 일대에 재력 있는 독거 노인분들이죠. 최민수는 아주 치밀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역겹다고, 할망구라고 비웃으면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다 이거지. 더 파헤치세요. 그놈이 숨긴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세요. 내가 준 돈이 그놈에게는 독약이 되게 만들 겁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을 들이켰습니다. 서류 속에는 최민수가 다른 할머니에게 똑같은 빨간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미소, 그 꽃다발, 그 말투, 모든 것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사기 매뉴얼이었습니다. 영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정교하게 설계한 환상이었음을 말입니다. 영자는 혼자만의 복수로 끝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민수라는 악마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짓밟은 다른 인생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영자는 탐정이 확보한 연락처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70살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순자 할머니는 경계심과 수치심에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영자의 차갑고도 단호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돌려세웠습니다. 순자 씨, 우리 늙었다고 바보 취급당한 거 이대로 두면 억울해서 눈 감기겠어요? 며칠 뒤 영자의 200평 펜트하우스 거실에 6명의 여인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깊은 그늘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고상하고 우아한 노년을 꿈꿨던 이들이었지만 최민수라는 파도에 휩쓸려 전 재산을 잃거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우리 영감님이 남겨준 마지막 상가 건물까지 넘겼어요. 그놈이 같이 세계 일주 가자고 나이 있고 행복하게 살자고 속삭일 때 정말 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내 돈 10이요. 그놈 도박 빚 갚는 데 들어갔다는 소리 듣고 약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이 나이에 남자한테 미쳐서 그 난리를 쳤나 싶어서. 울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사랑받고 싶었던 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그 악마 같은 놈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놈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거실에 흐르는 정막은 이제 슬픔이 아닌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서재에서 가져온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최민수의 사기 수법과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할머니는 각자가 가진 정보와 민수의 약점을 공유했습니다. 영자는 이 복수국의 총감독이 되었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민수를 올가멜 덫을 놓는 배우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민수를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엔 배가 너무 아파서 미안했다며 명예 이전을 이번 주 월요일에 확실히 마무리하자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들뜬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영자가 자신의 비밀을 알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다시금 화려한 화술로 영자를 찬양했습니다. 영자 씨,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영자 씨를 위해 특별한 저녁 예약을 해뒀어요. 건물명의 이전 딱 끝내고 우리 와인 한잔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요. 사랑해요, 정말로. 그래요, 민우 씨. 나도 우리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250억짜리 건물이니까 민우 씨한테도 아주 큰 선물이 되겠네요. 월요일 10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봐요. 전화를 끄는 영자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사준 빨간 장미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영자를 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영자가 민수를 사형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자는 변호사 및 탐정과 함께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확정지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는 것이 영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거사를 앞둔 일요일 밤 영자는 홀로 서재에 앉아 남편 정수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틈이었는지 그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는 더 이상 남편의 사진 뒤에 숨는 연약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롯한 6 여자의 한을 풀기 위해 검은 정장을 준비했습니다. 정수 씨, 내일이면 그놈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들어와. 당신이 남긴 이 건물이 그놈에게는 수갑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늙어서 노망났다고 비웃을지도 몰라. 하지만 상관없어. 72년 평생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지. 하지만 내일 나는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그놈을 심판할 거야. 달이 참 밝네, 정수 씨. 내일은 저 달처럼 숨어있던 모든 진실이 환하게 드러날 거야. 창밖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월요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펜을 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추악한 범죄의 막을 내릴 시간, 72세 박영자의 진짜 복수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정성스럽게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정수가 결혼 30주년에 선물했던 영자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영자가 화장을 지우고 다시 덧바르며 스스로를 무장하는 과정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그녀는 사랑의 눈먼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악마를 단죄하는 심판자로 법무자 사무실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인감도장 대신 지난 일주일간 탐정과 함께 수집한 최민수의 범죄 기록과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리고 결정적인 음성 녹취록이 담긴 USB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옆방에는 이미 형사 2명과 탐정이 잠복해 있을 예정이었고 근처 카페에는 5명의 피해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들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수 씨, 보고 있어?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이 건물이 오늘 그놈의 수갑이 될 거야. 나를 할망구라고 비웃고 내 진심을 역겹다고 했던 그 대가 오늘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치르게 될 거야. 72년 평생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해치려 한 적 없지만 오늘만은 내가 지옥의 사자가 되어야겠어. 저 해가 뜨면 내 인생의 가장 길고도 장대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영자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12년간 자신을 가둬왔던 고독의 방에서 비로소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단단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남 역삼동의 한법무사 사무실.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민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늘도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에 손에는 영자가 가장 좋아한다고 믿는 빨간 장미 99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250억 원짜리 강남 건물을 곧 제 손에 넣게 된다는 승리감과 천박한 탐욕이 숨겨지지 않은 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그를 향해 인자하고도 쓸쓸한 사냥꾼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인 양영자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뱀의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은 영자의 얼굴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명의 이전 서류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주판할 소리와 영자의 차가운 심장 박동을 대조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영자 씨,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아침에 꽃시장에 들러서 제일 싱싱한 놈들로 골라왔어요. 우리 영자 씨처럼 우아한 꽃이죠.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고마워요, 민우 씨. 꽃이 참 예쁘네. 향기가 곧 시들어버릴 것처럼 진동을 하네. 자, 법무사님, 서류 좀 보여주시죠. 우리 민우 씨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선물인데. 선물이라니요. 영자 씨도 참.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죠. 법무사님, 여기 계약서랑 명예 이전 서류 다 준비됐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영자 씨랑 우리만의 축하 파티를 아주 근사하게 예약해뒀거든요. 법무사는 영자의 지시대로 미리 준비된 가짜명의 이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소유자 최민수라는 글자가 찍힐 빈칸만을 미친 듯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든 영자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히면 250억이 제 것이 된다는 환상에 민수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영자는 서명하기 직전 펜을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최민수라는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의 추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민수는 그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민우 씨, 도장 찍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요?
내 건물을 보고 웃는 거예요? 아니면 이 주름진 내 얼굴을 보고 웃는 거예요? 내 돈이 단 한 푼도 없어도 당신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나요? 아유, 영자 씨.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니까요. 전 영자 씨의 그 따뜻한 인품을 사랑하는 거지. 돈 같은 건 상관없어요. 빨리 찍으세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열리죠. 제 진심 의심하시는 거예요? 진심이라. 그래요. 그럼 묻죠. 지난주 월요일에 복도에서 친구랑 통화할 때 했던 말은 뭐였죠? 할망구가 홀렸네, 역겹네, 건물만 받고 바로 이혼할 거네. 그런 역겨운 말들도 다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인가요? 최민수 씨?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장미 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최민수라는 자신의 본명이 영자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사무실 안으로 민수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할망구가 완전히 넘어왔다는 천박한 욕설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오해라며 영자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복도 쪽 문을 열고 5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수에게 건물을 뺏기고 전 재산을 날리고 평생의 명예를 훼손당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슬퍼런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내 영감 유산 다 뜯어갈 때도 사랑한다고 했지? 오늘 내가 갈 곳은 강남 건물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다. 이 사기꾼 놈아,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영자 씨,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건 함정이야. 최민수 씨, 당신을 상습 혼인 빙자 및 재산 편취,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쳇바퀴 소리와 최민수의 비굴한 울음소리를 대조하며 70이 세 여자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을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영자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영자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밖에는 영자가 미리 섭외한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영자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12년간 자신을 가둬왔던 고독과 1년간 자신을 속여왔던 거짓 사랑이 비로소 잔인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깊고도 차분한 한숨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지럽게 짓밟힌 빨간 장미꽃잎들이 마치 최민수의 망가진 인생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이제 끝났어. 그놈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 때문에 무너질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겠지. 늙어서 망신살 뻗쳤다고 비웃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오늘 나를 스스로 지켰고 내 곁에 친구들을 지켰으니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가야겠어. 봄은 지났지만 내 인생의 가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는 끝이네. 체포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들썩였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완벽한 복수극은 모든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고 저녁 메인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강남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 72세 여왕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여자의 외로움을 이용한 비열한 범죄에 분노했고
동시에 치밀한 계획으로 가해자를 응징한 영자의 결단력에 환호했습니다. 대중의 환호와 대조되는 최민수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합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를 누비던 최민수는 이제 번호표가 달린 거친 수의를 입고 차가운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였던 외모는 며칠 사이에 푸석하게 변했고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면회조차 오지 않는 여자친구와 이미 10수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벽에 머리를 짓박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 할망구가 어떻게... 다 끝났어. 16억, 250억 건물. 내 손에 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박영자, 그 노인네가 감히 나를... 최민수, 조용히 해. 소란 피우면 징벌방이야. 너 이제 시작이야, 임마. 밖에서 할머니들이 너 죽이겠다고 줄 서 있어.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한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한 인간의 존엄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오늘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실크 수트에 진주 귀걸이.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는 사기꾼의 농간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러 온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최민수의 화려한 범죄 이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 김민우, 실제 이름 최민수, 사기 전과 3범, 피해 여성 6명, 총 편취 금액 77억 원. 낭독되는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민수의 비굴한 태도를 대조하며 법정의 팽팽한 긴장감을 전합니다. 피고인 최민수는 피해자 박영자의 외로움과 사별의 아픔을 치밀하게 이용했습니다. 효심 지극한 아들인 척 연기하며 죽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뜯어냈고 존재하지도 않는 판교의 땅을 미끼로 16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인간의 신뢰와 사랑을 도박의 판돈으로 사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이라는 병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저 남자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재판장은 영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눌린 듯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허가했습니다. 영자는 증언대에 올라 최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증언대에 선 영자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설렘이 어떻게 추악한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 복수를 시작했는지 담담하지만 힘 있는 어조로 풀어나갔습니다. 법정 안은 영자의 목소리 외에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사탕발림에 속았느냐고. 맞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12년의 적막 속에서 누군가 건넨 따뜻한 손길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가 사랑한 건 제 가슴이 아니라 제 통장이었습니다. 저를 할망구라 부르며 역겹다고 비웃는 녹취록을 들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는 대신 싸우기로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저런 사기꾼의 비웃음거리로 남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재판장님,
저 남자가 받아야 할 벌은 단순히 징역 몇 년이 아닙니다. 자신이 짓밟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때까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영자의 진심 어린 일갈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에게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순자 할머니와 명희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영자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민수는 영자의 기계에 눌려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민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피고인 최민수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총 77억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선고한다. 12년? 판사님, 12년이라니요. 저 이제 49입니다. 나오면 60이 넘는데. 제발 선처를. 아직도 내 인생 아까운 줄만 아는구나. 내가 뺏은 할머니들의 남은 인생은 120년으로도 부족해. 감옥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 없이 역겨운 할망구라 비웃던 이들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보렴. 최민수는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나가는 순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소리는 정의의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영자의 어깨 위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1년여간의 장절한 복수국이 법적으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법원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수많은 기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수 씨, 이제 한 놈 보냈어. 하지만 밖에는 아직도 우리 같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노리는 늑대들이 너무 많아. 나 이제 그 돈들, 당신이랑 모은 그 소중한 재산들 진짜 가치 있게 써보려고 해. 복수는 끝났지만 박영자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지켜봐줘. 영자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강남의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지켜줄 인생 복수방 센터의 부지였습니다. 72세 박영자,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선고한 징역 12년. 최민수가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사라진 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세계는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의 해안가처럼 어지러운 잔해들이 가득했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지독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쾌감일 줄 알았으나 그 자리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자신에 대한 참담함이 남았습니다. 영자는 한 달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나온 인연을 반추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바꾸기 위해 일어서는 과정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영자는 변호사와 탐정을 대동해 민수가 은닉했던 벤츠 차량, 차명 계좌 그리고 호화로운 동거를 위해 빼돌렸던 돈 중 일부인 1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자는 그 돈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중 3억 원을 출연해 강남 대로변의 노인 사기 예방센터 마이너스 인생 복수방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기를 막는 곳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영혼까지 짓밟힌 노인들이 다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순자 씨, 명희 씨. 우리 이제 피해자 모임에서 울기만 하는 건 그만합시다. 여기 센터 운영진으로 정식 참여해줘요. 우리가 직접 당해봤으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잖아요. 영자 씨, 정말 괜찮겠어? 나는 아직도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가 안 들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부끄러워할 건 우리가 아니라 그놈들이에요.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당당하게 일합시다.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알려줘야죠.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영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상처 입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센터는 개소하자마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해 직접 상담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00평 집을 지키는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예고 없는 손님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큰딸 민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 상담에 열중하고 있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었던 딸이 어머니를 오직 부양의 대상이나 재산의 소유주가 아닌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민경은 조용히 다가와 영자의 좁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의 정장 어깨 위로 딸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날 이후 모녀가 이토록 가깝게 온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복수에 성공했다는 뉴스만 보고 우리 재산 지켰으니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이렇게 치열하게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줄은 몰랐어. 미안해, 엄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속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 민경아, 괜찮다. 덕분에 나도 깨달은 게 많아. 너희가 반대했던 건 나를 사랑해서였다는 거 이제는 안다. 하지만 엄마도 가끔은 꽃 선물을 받고 싶고 누군가랑 손잡고 강변을 걷고 싶었어. 그게 죄는 아니잖니? 나이 들었다고 가슴까지 늙는 건 아니더라고. 죄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턴 내가 엄마 꽃 자주 보내줄게. 그리고 나 다음 달에 휴가 냈어. 엄마랑 단둘이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이제 엄마는 원장님 말고 그냥 내 엄마로만 있어줘. 영자는 딸의 품 안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비로소 쏟아냈습니다. 최민수에게 당했던 배신보다 더 아팠던 것은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음을 이제야 서로를 온전히 확인하며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체가 다시 견고해지자 영자의 내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저녁 영자는 홀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 최민수가 무릎을 꿇고 99송이 장미를 바치며 거짓 고백을 했던 그 벤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통스러워 피했을 장소였지만 이제 영자는 그 기억을 정면으로 응시할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던 영자의 옆으로 단정한 인상의 한 신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영자보다 한두 살 적어 보이는 지적이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영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지만 박영자 원장님 아니십니까? 지난주 시니어 포럼 강연에서 뵈었습니다.
고통을 가치로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가 참 인상 깊어서 언젠가 꼭 한번 뵙고 싶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뵙네요. 아,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던 곳이라 이제는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어요. 마음 정리 좀 하려고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7년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원장님 강연 듣고 깨달았죠. 내 슬픔에만 갇혀 있는 건 고인을 위하는 길도 아니라는 걸요. 저도 원장님 센터에서 재능 기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은퇴 전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법학 교수님이시라니 저희 센터에 정말 큰 귀인이 오셨네요. 사기당한 분들께 법률 상담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시겠어요? 두 노년의 남녀는 노을을 배경으로 소박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정훈이라는 남자의 눈빛은 민우의 그것처럼 화려하게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상대의 상처를 그대로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세월은 지혜의 훈장이라는 진실된 동반자를 만났음을 말입니다. 영자가 새로운 인연인 정훈과 함께 강변을 천천히 걷는 뒷모습을 비추며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합니다. 민우와의 만남이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영자의 눈을 잠시 멀게 했다면 정훈과의 만남은 은은한 달빛처럼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민우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고통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토록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그 배신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영자는 곁에서 걷는 정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정수 씨,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보여?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걷는 이 길이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나한테 예쁘다고 찬양하지도 영원히 사랑한다고 속삭이지도 않아. 하지만 내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 흉터를 귀하게 여겨줘. 여보, 나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볼게. 당신이 남긴 이 소중한 재산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이 단단한 마음으로 남은 내 생애를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채워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 마지막 사랑을. 한강 위로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 비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차가운 황금 창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연이 담긴 정겨운 등불로 보였습니다. 74세 박영자, 그녀의 인생은 이제 복수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박영자 여사는 이제 78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12년의 고독과 2년의 지독한 배신을 겪어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 대신 깊은 평온과 우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 화려한 예식장도 수천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그곳은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이정훈 교수와 마주 섰습니다. 영자가 신부 입장 대신 정훈과 손을 맞잡고 동시 입장하는 장면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젊은이들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사회를 맡은 큰딸 민경이는 뉴욕에서의 냉철한 변호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연신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영자의 인생 복수방 동료들인 순자,
명희 할머니 역시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성공한 시니어 리더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빛냈습니다. 영자 씨, 내 남은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배경이나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간 겪어온 세월의 상처를 사랑하는 거겠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등 뒤가 되어줄게요. 정훈 씨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내 나이 70에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건 사기꾼이었지만 그 떨림이 평온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건 당신이에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요. 결혼식은 주례도 없이 두 사람의 서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자는 이제 더 이상 200평 펜트하우스의 외로운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소소한 농담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평범한 여자의 행복을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영자가 행복의 정점을 찍고 있을 무렵 최민수의 시간은 차가운 교도소 벽시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징역 12년. 40대의 끝자락에 들어갔던 그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는 할머니들 등쳐먹은 비열한 놈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재소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출소 후 마주할 비참한 현실을 예고하듯 그의 몰락을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영자가 압류한 재산 덕분에 그는 한 푼의 돈도 남지 않았고 임신했다던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려 그의 존재조차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민수는 구치소 작업장에서 봉투를 접으며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자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권의 상징이자 전국 40개 지점의 센터를 운영하는 박영자 원장.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민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우습게 봤어. 그냥 외로움에 찌든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묻어버릴 줄이야. 12년. 나오고 나면 60인데 갈 곳도 돈도 아무도 없다. 박영자,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야. 최민수, 또 멍하니 TV 보냐? 가서 청소나 해. 너 같은 놈은 나가도 사회에서 받아줄 사람 한 명 없어. 평생 그렇게 후회나 하면서 살아. 민수의 꿈이었던 250억짜리 건물과 벤츠 세단은 이제 영자의 센터 기금이 되어 수만 명의 시니어를 구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사랑했던 돈은 그를 파멸시킨 독약이 되었고 영자가 지키려 했던 진심은 그녀를 전설로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영자의 인생 복수방 노인 사기 예방센터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누적 3만 건을 넘어섰고 실제로 사기를 막아낸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자는 매달 전국 지점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강연장은 늘 만석이었고 강연이 끝날 때마다 수많은 노인이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가 강연대 위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의 상처에 아파하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과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외로움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재산을 지킬 권리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속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사기꾼도 우리 인생을 망치지 못합니다. 영자의 외침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정수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객석 뒤편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영자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장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78배 어느 가을 저녁, 영자는 남편 정훈과 함께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물은 10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벤치에 앉아 정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12년의 고독, 2년의 배신, 그리고 5년간의 장절한 투쟁과 복수,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진심만으로 삶을 구원해냈습니다. 72세에 시작된 그녀의 진짜 인생은 78세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수 씨, 이제 나 정말로 행복해. 당신이 남겨준 건물보다 저 사람의 따뜻한 손바닥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수천 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박영자가 될 수 있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 사기꾼이 했던 말이지만 지금은 내가 그 말을 증명하고 있어. 여보, 나 이제 조금 더 오래 이 행복을 누리다 갈게. 하늘에서 기다려줘.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전성기니까.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영자와 정훈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노년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춘의 연인보다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72세 박영자,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전설 박영자의 인생 찬가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